계속 시련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다. 시련을 적극적인 삶에 인간이 창조적인 일을 하게 하고 가치를 실현할 기회를 준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반면에 즐거움을 추구하는 소극적인 삶은 인간이 아름다움과 예술, 자연을 체험하면서 만족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이런 창조의 즐거움 두 가지가 거의 메말라 있는 삶에도 목적은 있다. 바깥의 힘에 맞서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해야 하는 아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삶에도 목적은 있다. 창조적인 삶과 목적. 그 즐거움의 삶이 모두 금지되어 있더라도 말이다. 창조와 즐거움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그것에 삶의 의미가 있다면 시련이 주는 의미일 것이다. 시련은 운명과 죽음에서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이다. 시련과 죽음이 없이 인간의 삶은 완성될 수가 없다. 사람이 자기 운명과 시련을 받아들이는 과정,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과정은 삶의 깊은 의미를 느낄 수 있는 폭넓은 기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것을 준다. 그 삶은 영감하고 품위 있고 헌신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아니면 반대로 자기 보존만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고 동물처럼 될 수도 있다. 힘든 상황이 주는 선물인 도덕적인 가치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 이것은 자기 시련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결정이기도 하다. 이것이 아주 비현실적이고 실제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물론 외단되는 사람만이 그처럼 높은 도덕적인 수준에 오를 수가 있다. 수감자 중에서도 아주 적은 수만이 내면의 충분한 자유를 지키고 시련을 견뎌 이러한 가치를 얻었다. 하지만 이 예는 인간 내면의 힘이 주어진 운명을 초월해서 자기 존재를 높인다는 사실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그런 사람들이 강제 수용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인간은 운명과 시련을 맞닥뜨려서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가 있다. 병든 사람, 특히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를 생각해보자. 언젠가 병에 걸린 한 젊은이에게 편지를 받은 적이 있다. 편지에서 젊은이는 자기가 오래 못 산다는 것을 친구가 방금 말해 주었다고 했다. 수술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러면서 언젠가 본 영화 이야기를 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아주 용감하고 품위 있게 자신의 마지막을 기다리는 모습을 그린 영화였는데, 그렇게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참 위대한 성취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이렇게 썼다. 이제 운명이 자기에게 그와 똑같은 기회를 주었다고.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의 소설을 각색한 영화를 본 사람들이라면 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거기에는 위대한 운명과 위대한 사람이 나왔다. 하지만은 당시 그 영화를 본 우리에게는 그런 위대한 운명이란 것은 없었다. 위대함을 이룰 만한 기회도 없었다. 영화가 끝나고 우리는 아마도 가까운 카페로 갔을 것이다. 그리고 커피 한 잔에 샌드위치를 먹느라고 머리를 잠깐 스치고 지나갔던 그 기이한 형이상학적인 생각은 잊었다. 나중에 우리가 그러한 위대한 운명을 직접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영적인 위대함을 지니고 그것을 맞아들일지 결정해야 했을 때, 우리는 젊은 시절에 길을 잃고 있었고 그래서 실패했다. 아마 우리 중에 몇몇은 그 뒤로 우리가 본 똑같은 영화를 다시 보았거나 아니면 그와 비슷한 영화를 보았을지도 모른다. 이번에는 영화를 보고 있는 내면의 눈에 또 다른 영상이 동시에 펼쳐졌을 것이다. 감상적인 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보여주는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 말이다. 그런 영화를 보면서 나는 영혼의 위대함을 보여준 어떤 사람을 떠올렸다. 강제 수용소에 있을 때 내가 옆에서 죽음을 지켜봤던 젊은 여자가 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간단하다. 너무 간단해서 마치 내가 지어낸 것이로 들릴 수도 있다. 너는 이 이야기가 한편의 시처럼 느껴진다. 젊은 여자는 자기가 며칠 안에 죽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내가 말을 걸었을 때 그녀는 아주 명랑했다. 운명이 저를 이처럼 세차게 때리는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예전에 저는 제멋대로 했어요. 정신적인 성취 같은 것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녀는 창밖을 가리켰다. 여기 나무가 내 외로움을 들려주는 유일한 친구랍니다. 창밖에는 밤나무 가지 한 개와 그 위에 핀 두 꽃, 송이꽃뿐이었다. 저 나무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죠. 그저 말에 나는 순간 어리둥절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헛소리하는 것일까? 환각에 빠졌나? 나는 걱정스러워하면서 나무가 대답을 하냐고 물었다. 물론이지요. 나무가 그녀에게 뭐라고 대답했을까? 그녀는 말했다. 나무가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단다. 내가 여기 있단다. 나는 생명이야. 영원한 생명이야. 수감자의 내적 자아를 결국 결정하는 것은 심리적인 육체적인 요인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의사라고 앞에서 이미 말했다. 수감자들을 심리적으로 관찰하면은 내면 세계의 도덕적 정신적 자아가 무너지도록 내버려둔 사람이 결국 수용소 안 타락한 권력의 희생자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다. 무엇으로 이러한 내적 소유를 이룰 수 있으며 또 이루어야만 하는 것일까? 자신의 위대함을 이루는 기회. 수감자들이 자기 경험을 밝힌 글이나 이야기를 보면 당시 가장 절망적이었던 것을 거의 똑같이 말한다. 그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수용소 생활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언제 석방되는지 아무도 몰랐다. 내가 있던 수용소에서는 사실 그런 얘기조차 무의미하다고 여겼다. 갇혀있는 기간은 불황시했고 그 끝이 꼭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한 연구 전문 심리학자는 강제 수용소에서의 삶을 일시적인 삶이라고 불렀다. 여기에 한마디 덧붙이자면 끝을 알 수 없는 일시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다. 수용소에 새로 도착하면 그 수용소 환경이 어떤지 몰랐다. 다른 수용소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어야 했다. 어떤 수용소에서는 돌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수용소에 들어가면 마음 변화가 일어난다. 어떤 수용소에서 확실치 않았던 것은 이제 알게 되겠지만 다음에는 이곳에서의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가 확실하지가 않다. 여기서의 삶은 끝날까 아닐까? 만일 끝난다면 과연 언제일까? 아무 짐작도 할 수 없었다. 피니스라는 라틴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끝 혹은 완성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이루어야 할 목표를 뜻한다. 그러나 일시적인 삶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사람은 인생의 목표를 세울 수가 없다.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과 정반대로 삶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포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적인 삶의 구조 전체가 변한다. 물론 정상적인 삶에서도 이것이 비슷한 대형 현상을 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실직자 같은 경우이다. 실직자의 삶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고 목표를 세울 수도 없다. 실직한 광부를 연구한 보고서를 보면은 그들의 시간이 감각이 이상하게 변해서 내면의 시간, 고통받는 것으로 나온다. 실직이라는 특별한 상황 때문이다. 수감자 역시 이상한 시간 감각을 경험했다. 얻어맞는 일과 배고픔이 하루를 꽉 채우는 수용소에서는 하루라는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보다 긴 시간, 예를 들자면 일주일은 아주 빠르게 지나갔다. 한 번은 내가 동료에게 하루가 일주일보다 더 길게 느껴진다고 얘기하자 그 친구도 그렇다고 했다. 우리의 시간 감각이 얼마나 역설적이었던지 여기서 독일의 작가 토마스 만의 소설 마의 산이 떠올랐다. 예리한 심리학적 관찰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토마스 만은 서로 비슷한 심리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폐결핵에 걸려서 요양소에서 언제 나가게 될지 모르는 환자들을 보여주면서 인간의 영적인 발달 단계를 말한다. 그들도 똑같은 상태다. 미래도 없고 삶의 목표도 없이 생존하는 상태 말이다. 수용소에서 내게 이런 말을 한 동료가 있었다. 수용소에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역부터 수용소까지 길게 줄을 서서 들어오는 그 행진이 마치 자기 장례식 행렬처럼 느껴졌다는 것이다. 그에게 삶은 미래가 없었다. 이미 죽기라도 한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긴 것이다. 삶이 날아갈 것 같은 그 느낌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더 커진다. 날아간 것 같이 갇혀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갇힌 공간이 너무 좁다는 점이다. 철조망 밖에 무엇이 있든지 그것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손이 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였다. 밖에서 일어나는 일, 밖에 사는 사람들, 밖에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삶은 우리 수감자에게는 유령 같았다. 만약 바깥 세계를 볼 수 있었다면 마치 저 세상에서 온 사람이 바라보는 이승처럼 보였을 것이다.
사람들이 미래를 목표를 찾을 수 없으면 스스로 퇴행하며 과거를 쫓게 된다. 서금자들이 공포로 가득 찬 현재를 사실처럼 보지 않으려고 과거를 떠올린다는 것을 앞에서 이미 얘기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현실을 보지 않고 피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사실 서영서에서도 긍정적인 것을 얻을 기회가 분명히 있다. 하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기회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린다. 이런 일시적인 삶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삶의 의지를 잃게 된다. 자신 앞에 닥치는 모든 일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단지 평소와 다르게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뿐이며 이런 어려움이 정신적으로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잊는다. 수용소를 자기 정신력을 훈련하는 도구로 이용하지 못한다. 자기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아무런 성과가 없다며 삶을 경멸한다. 그저 눈을 감고 과거 속에 살기를 좋아한다. 그런 사람에게는 인생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 물론 몇 안 되는 사람만이 위대하고 영적인 고지에 오를 수가 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평범한 세상 일 속의 실패와 죽음을 통해서도 위대함을 이루는 기회를 갖는다. 평범한 환경에서 정말 도달하기 어려운 위대한 성취를 이루는 것이다. 의욕 없는 사람들에게 독일의 정치가 비스마르크의 이 말을 들려주고 싶다. 인생이란 치과 의사 앞에 있는 것과 같다. 그 앞에 앉을 때마다 가장 심한 통증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다 보면 어느새 통증이 끝나 있는 것이다. 강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무언가를 이루는 인생의 진정한 기회가 자신들에게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사실 그렇지 않았다. 그것에도 기회와 도전이 있었다. 삶의 지침을 돌려놓았던 경험에서 승리해서 정신적인 승리를 이룰 수가 있었다. 반대로 도전하지 않고 다른 여러 수금자처럼 매일을 무의미하게 보낼 수도 있었다. 미래를 기대하는 것과 미래가 없다고 여기는 것. 도전. 수금자가 수용소에서 입은 정신적인 상처를 정신요법이나 정신위생학적으로 치료하려면 미래의 목표를 정해서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한다. 어떤 수금자들은 자기 스스로 그런 목표를 찾아내기도 한다. 이게 바로 인간의 특성이다. 사람은 미래에 기대에 있어야만 세상을 살 수가 있다. 기대를 갖기 위해 자기 마음을 밀어붙여야 할 때도 있지만 인간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처했을 때 결국 그를 구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이다. 내가 경험했던 일이다. 그날 눈물이 날 정도로 통증이 심해서 수용소에서 작업 전까지 몇 킬로미터 되는 긴 행진을 절뚝거리며 따라오고 있었다. 날은 추웠고 살을 에이는 듯한 바람이 사정없이 내리쳤다. 누추한 생활과 자질구레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생각이 났다. 오늘 저녁에는 무엇을 먹게 될까? 특별 배급이 소시지로 나오면 빵도 받고 뭘까? 2주 전에 받은 담배 한 개비를 수프 한 그릇이나 바꿀까? 한쪽 신발끈이 떨어졌는데 대신 쓸 철사를 어디서 구하지? 시간에 맞춰서 작업장에 가서 원래 일하던 작업반에 끼일 수가 있을까? 혹시 다른 작업반에 들어가서 고약한 감독을 만나면 어떻게 하지? 매일 끼인 행렬에 끼어서 작업장에 가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 수영산에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카포가 없을까? 그런 카포를 사귀려면 어떻게 하지? 매일같이 하루종일 그런 하찮은 생각만 하는 상황이 너무나 역겨웠다. 다른 생각을 하기로 했다. 나는 불이 환히 켜진 따뜻하고 쾌적한 강의실의 강단에 서 있었다. 앞에는 청중들이 푹실한 의자에 앉아서 내 강의를 듣고 있었다. 그 강의는 강제 수용소에서의 심리 상태에 대한 것이었다. 그 순간 저를 짓누르던 모든 것들이 객관적으로 변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방법으로 내가 처한 상황과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 그것을 마치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처럼 관찰하는 것이다. 나 자신과 내 문제가 내가 연구하는 흥미진진한 정신과학의 대상이 되었다.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가 그의 책 윤리학에서 뭐라고 했던가? 감정, 고통스러운 감정은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표현하는 바로 그 순간 드는 고통스럽지가 않다. 미래, 그 자신의 미래를 믿지 않는 수감자는 불행하다.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정신력도 함께 잃는다. 자신을 퇴행시키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무너지는 길을 가게 된다. 이런 일은 보통 갑작스럽게 나타난다. 수용소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아주 익숙할 것이다. 자신이 그렇게 되어서 익숙한 게 아니라 친구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두려워졌다. 수감자가 정신력을 잃으면 아침에 옷 입고 세수하는 일을 하지 않거나 운동장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 부탁하고 때리고 위협해도 효과가 없다. 그냥 누워서 안 움직인다. 이렇게 되면 병 때문일 경우에도 병실로 가지 않으려고 한다. 도움이 되는 일을 다 피한다. 포기한 것이다. 자기가
싼 배설 위에 누워 있으려고만 한다. 세상 어떤 것에도 더는 간섭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 용기와 희망을 결국 잃어버리면 미래에 믿음이 없는 것과 자포자기하는 것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예가 있다. 우리 구역의 고창관리인 F는 꽤 유명한 작곡가이자 작사가였다. 그가 어느 날 내게 고백했다. 의사선생님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꿈에서 어떤 목소리가 소원을 말하라고 하더군요. 알고 싶은 것을 말하리요. 질문에 모두가 대답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제가 뭘 보았는지 아십니까? 이 전쟁이 언제 끝났냐고 물어봤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의사 양반, 나를 위해서 말이요. 언제 수용소에서 나갈지,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고 싶어서요. 언제 그런 꿈을 꾸었습니까? 내가 물었다. 1945년 2월에요. 그가 대답했다. 3월이 막 시작됐을 때였다. 그래, 꿈속의 목소리가 뭐라고 하던가요? 그가 내기에 나직하게 속삭였다. 3월 30일이에요. F는 희망차 있었다. 꿈속의 목소리가 맞을 거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약속의 날이 다가왔을 때 수용소에 전해진 전쟁 소식으로는 그날 자기의 몸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다. 3월 29일 F는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고 열이 아주 높게 올랐다. 3월 30일 꿈이 말한 것처럼 그에게 전쟁과 고통이 떠나갔다. 헛소리하다가 그만 의식을 잃은 것이다. 3월 30일 결국 그는 죽었다. 사망의 이유는 발진 티푸스였다. 인간의 정신 상태에 영재의 희망을 가지는 것과 그것을 잃는 것과 몸의 면역력이 얼마나 크게 관련되었는지 안다면 영재의 희망을 잃는 것이 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해할 것이다. 그가 죽은 진짜 이유는 기대하던 그날에 오지 않은 것이었다. 그는 몹시 절망했고 숨어있던 발진 티푸스균에 맞서던 저항력이 갑자기 떨어졌다. 미래에 대한 믿음과 살고자 하는 의지가 힘을 쓰지 못하고 본몸은 병에 지고 말았다. 결국 꿈속의 목소리가 맞기는 한 것이다. 이 일을 관찰하고 얻는 결론은 나중에 수용소 주치에게 들었던 말과도 같았다. 그가 말하기를 1944년 크리스마스 때부터 1944년 새해까지 일주일 동안 죽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났다는 것이다. 주치의는 그 이유가 일이 더 가혹해졌거나 식량이 없거나 날씨가 변해서 또는 전염병이 돌아서가 아니라고 했다. 많은 수감자들이 크리스마스에는 집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기 때문이었다. 그 시간이 다가와도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지 않자 그만 용기를 잃었다. 절망감이 그들을 덮치고 저항력을 떨어뜨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삶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수용소에서 사람의 정신력을 되살리려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볼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니체가 말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가 있다. 수감자들에게 심리치료나 정신위생학적인 치료를 할 때 꼭 새겨야 한 말이다. 수감자를 치료하려면 끔찍한 현실을 어떻게 견딜 힘을 주려면 살아야 할 이유, 그러니까 목표를 알려주어야 한다. 슬펐다. 삶에 더 이상의 느낌이 없는 사람, 이루어야 할 아무런 목적이나 목표, 의미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곧 파괴되고 사라졌다. 충고와 경계를 들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인생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주어야 할까? 삶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그러면은 먼저 우리 자신을 공부하고 나아가 자질에 빠진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야 한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삶에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는 것이다.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묻는 대신에 삶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매일 생각해야 한다. 그 대답은 말이나 고요한 생각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태도에서 찾는 것이다. 인생이란 결국 삶의 질문에 올바른 해답을 찾고 각자에게 주어진 과제를 책임지고 해나가는 것을 뜻한다. 이 과제들, 다시 말해서 삶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르고 때에 따라서도 다르다. 누구에게나 삶이 다 이런 거라고 그 의미를 정리할 수가 없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 가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삶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다. 삶이 주는 과제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풀어가며 운명을 결정한다. 어떤 사람도 어떤 운명도 그와 그와는 다른 운명과 비교할 수가 없다. 똑같은 게 되풀이되는 경우는 하나도 없으며 상황마다 사람은 서로 다르게 행동한다. 어떤 사람이 처한 상황에서는 당장 스스로 운명을 개최해야 할 때도 있고 더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주어진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진 듯이 지내야 할 때도 있다. 여러 상황들이 나름대로 다 특별하다. 어떤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은 언제나 가까운 곳에 단 하나만 있다.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시련이 닥쳐와서 그것이 자기 운명임을 알았다면 시련이 자기 과제, 그러니까 다른 것과 구별되는 오직 자신만의 과제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시련 속에서도 자신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단 한 사람이라는 것을 감사해야 한다. 시련 감사해야 한다.